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4개 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늘의 역사 이보은의 4개 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4개 식탁에서는 요즘 물미역이 제철입니다. 이맘때 꼭 드셔야 하는 물미역. 그런데 이 물미역으로 이런 요리까지 만들 수 있나 싶을 만큼 아주 특별한 물미역 요리 2가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설 연휴 해외 여행입니다. 임시 공휴일이 생기면서 전년보다 설 연휴가 훨씬 길어졌습니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좀 늘었겠죠? 네, 저 주변에도 좀 있는데요. 아마 앵커님들 사이에서도 주변에서 해외여행 꿈꾸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실 거예요. 한 여행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대비 해외 여행객이 73%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공항에 북적북적할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예약한 날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5일이었고요. 지난해 설 연휴가 시작된 2월 8일과 비교하면 예약이 무려 84%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국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요즘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을 꿈꾸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가까운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아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나라 하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일본 가는구나. 네. 맞습니다. 일본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좀 낮은 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순으로 많이 예약을 했다고 하고요. 또 방콕과 상하이, 홍콩이 그 뒤를 이었고요. 일본 가운데도 삿포로가 그 다음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트랑, 호치민, 다낭 이런 순서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또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설 연휴가 짧으면은 갔다 오기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차도 많이 막히고 그러니까 미리 전주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 설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만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가 한 9일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많이 있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 연휴 기간에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시가 설 연휴 대비 터미널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설 연휴 기간 버스 운행, 증차 시설물 관리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차 운행은 연휴 전인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모두 11일간 서울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터미널, 동서울 터미널 등 4개 터미널에서 진행이 되고요. 일일 운행 횟수는 평시보다 한 20%가 늘어나고요. 평소보다 약 19,000명이 늘어난 77,000여 명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고스란히 쉬니까 다 좋아하시는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설 전통시장 주차 허용입니다. 네, 아무래도 설 연휴가 되면 시장에 들려서 이 명절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주차 허용이 된다는 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주차하고 이제 설 명절 준비할 것들 살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소위 뜨는 전통시장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국내 여행을 가면요. 전통시장 근처에 차를 대려고 하면 요즘에 전통시장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설 연휴 기간에 장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면은 거의 주차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경찰이 18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해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날짜에 상관없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서울 중부시장과 통인시장, 부산 부평 깡통시장, 대구 불로시장 등 130여 곳이 되고요. 차량 운행과 안전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곳은 서울 영천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광주 대인시장 등 290여 곳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가면 주차해도 되는 곳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네. 근데 굉장히 불안한데 딱지 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지자체 누리집 들어가시면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다 안내를 다 해준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시는 건 뭐 아주 시간 짧게 걸리니까요. 마음 편히 전통시장 찾아서 주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가실 분들은 주차 걱정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런데 이 물가 때문에 설 차례상 차리는데 얼마가 드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얼마가 든답니까? 전체적으로 물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지난해보다 한 4%, 3.9%가량 비용이 더 지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은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20만 3,349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9% 더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는 비용이 18만 8,239원, 대형 유통업체에서 준비하는 비용이 21만 8,446원으로 오. 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면은 한 3만 원가량 정도 아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퍼센트별로 보면 한 14%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전통시장, 요즘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사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전통시장 많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각종 할인 행사도 꼼꼼히 좀 챙겨야 네. 하거든요. 혹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할인 행사 좀 있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네. 많이 해야죠. 서울시에서 설 명절을 맞아서 시내 60개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 47곳에서 수산물과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설 특별전 환급 행사도 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물건도 구매하고 또 다시 환급까지 받으니까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네. 전통시장,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전통시장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알뜰하게 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세 번째 모닝픽, 여기요 아가씨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뭐 여기요 혹은 뭐 아가씨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여성 판매 직원을 부를 때 뭐 식당을 가도 그렇고요.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 이런 데 가도 만나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부르세요? 식당에서는 이모님 많이 그렇지, 하고요. 보통. 백화점에서는 그건 그냥 나이가 많은 분한테 할 때 네. 하잖아요. 네. 젊은 여성을 부를 때. 저기요. 젊으신데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부르는 호칭을 보면은 사람의 나이대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국립국어원이 전국 15세에서 69세 남성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젊은 여성 판매 직원을 부를 때 60대의 56%는 아가씨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50대는 이보다 조금 낮습니다. 45%만 아가씨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20대의 52%는 여기요 이렇게 불렀고요. 18%는 이거 두 분한테 퀴즈 내면 못 맞추실 것 같은데요. 뭐라고 부르실 것 같으세요? 18%? 흔히 잘 안 부르는 호칭인 거예요. 그냥 안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 아니요. 네. 사장님. 아, 사장님. 네, 사장님이라고 호칭 많이 씁니다. 20대는.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무언가 재미있거나 싫을 때 강조하는 수식어도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30대 이상에서는 정말 좋다, 이렇게 정말, 그리고 진짜, 너무 싫다, 이렇게 이런 너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요. 20대 이하에서는 완전 좋아, 그리고 짱 좋아. 짱 좋아. 어. 그리고 이건 별로 권하고 싶은 표현은 아닌데 많이 쓰더라고요. 짜증나. 개 짜증나. 그렇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아니 어휘에서도 이렇게 세대 차이가 있는데 네. 그 성별 차이도 있습니까? 예, 성별 차이도 조금 있는데요. 결혼한 남성이 자기 배우자를 친구에게 소개할 때는 외래어인 와이프 이렇게 이제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고요. 결혼한 여성이 남성 배우자를 소개할 때는
내 남편 이렇게 아. 남편이란 단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맞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뭐라고 해요? 내 남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는데. 집사람. 나이대를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시는데요.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이대별로 또 성별로 이렇게 네. 어휘 쓰는 어휘를 따져보니까 또 재밌네요. 이것도. 재밌네요. 예. 다음 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네 번째 모닝픽 전기차 보조금 확대입니다. 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 혜택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 전기차 인기가 좀 시들하잖아요. 캐즘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수요 둔화 현상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기존에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뭐 여러 세금이 붙잖아요. 개별 소비세라든가 뭐 부가세 이런 것들이 붙는데요. 기존의 혜택에 더해서 중대형차 구매 보조금이 최대 580만 원 정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고요. 또 제조사 할인 비례 추가 보조금도 최대 1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를 사는데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추가 혜택도 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청년들이 전기차를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이렇게 청년층으로 분류하는데요. 이런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입할 때 20%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청년이 첫 차로 만약 4,600만 원짜리 전기차를 산다면 국비 보조금, 제조사 보조금에 더해서 청년 첫 차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혜택이 836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고요. 개별 소비세 면제, 취득세 7% 감면 등 기존 전기차 혜택까지 만약에 더해진다면 최대 1,10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큰 할인이고 그러네요. 전기차 구매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기차 하면 또 중요한 게 충전 인프라거든요. 이게 늘어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좀 정책이 있을까요? 저도 이것 때문에 전기차 못 사거든요. 맞아요. 이게 아파트에는 요즘 뭐 충전기 설치된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요즘에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 있는 것도 또 이것도 왠지 꺼림칙하잖아요. 맞아요. 왠 지난번에 화재 사고도 있기도 했었고. 근데 전기차 충전 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전기차를 또 자연스럽게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대형마트나 극장 등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곳에 전기차 중속 충전기가 도입이 되고요. 급속 충전기 4,400기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혜택이 좀 더해지는 상황이 되니까요. 여러 가지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전기차 구입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환경도 생각하면 전기차 구매하는 게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매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는 한번 좀 전기차 구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기차 구입하실 분들은 잘 알아보시면 알뜰하게 또 구입하실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이 계속해서 춥습니다. 오늘은 눈이 내린다는 소식까지 들리던데요.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다소 춥게 시작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3.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영하 6.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중구를 중심으로 눈이 조금 내립니다. 양은 1에서 최대 5c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출근길 운전 조심해야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는 한파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원은 한 단계 높은 한파경보로 격상됐는데요. 수도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는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이었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낮이 되면서 기온이 차차 오를 텐데요. 서울의 낮 기온 5도, 대구는 8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비 소식 없는 동해안은 여전히 대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요. 산불 등 화재 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는 추위도 한결 덜해서요. 당분간 심한 한파 걱정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던 날인지 오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갑니까? 1893년으로 가겠습니다. 1월 17일입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세 분은 네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와이.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조폭인데. 저는 창원 사람이라 가지고 하와이 하면은 북옥 하와이라는 아, 게 북옥 아, 그냥 근데 하와이 하면 휴양지. 휴양지. 네. 훌라훌라. 그런 거 생각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정말 낙원 같은 휴양지죠. 오. 자연과 자본을 두루 갖춘 최고의 관광지인데요. 이 하와이의 이면에 잊어버린 역사가 있습니다. 1893년 1월 17일은 하와이 왕국이 미국 해병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날입니다. 하와이 여왕은 퇴위당했고 하와이 왕정과 원주민 독립국은 무너지고 백인 이방인들의 임시정부가 이날 세워졌습니다. 아, 지금은 유명한 휴양지이고 미국의 50번째 주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가 왕정 국가였군요. 와, 하와이 왕국 처음에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네, 지금 대만 섬에서 발원한 폴리네시아인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카누를 타고 태평양을 누볐는데요. 그러다가 1500년 전에 하와이 제도에도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와이 제도는 태평양 한 복판에 있어서 어떤 대륙과도 가깝지 않은 숨겨진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이게 태평양 한복판에 이런 나라가 있다라는 걸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처음 이 하와이를 발견한 나라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1778년에 대항해 시대의 절정기를 이끌었던 탐험가 영국 사람 제임스 쿡이 태평양을 항해하던 중 하와이를 발견하는데요. 그때까지 자신을 밀어준 영국 해군성 장관 존 몬테규 경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이 섬들의 이름을 샌드위치 제도라고 붙였습니다. 왜 샌드위치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존 몬테규 경이 바로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의 창시자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와이에 도착한 제임스 쿡은 원주민들과 충돌 없이 교역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발휘하는데요. 바로 자신을 신이라고 속인 겁니다. 신이라고 속였다는 거 이제 하와이 원주민들이 그걸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었을까요? 네, 놀랍게도 믿었습니다. 처음 보는 화려한 옷에 하얀 피부, 그리고 엄청나게 큰 배를 타고 다니니까 원주민들이 그 사람을 정말로 신으로 착각하고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임스 쿡이 하와이를 출항한 지 며칠 만에 태풍에 돛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배를 고치러 다시 하와이로 돌아갔는데 신이 타는 배가 망가진 거잖아요. 네. 원주민들이 그가 신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원주민들과 제임스 쿡 일당 간에 전투가 벌어졌고 제임스 쿡은 원주민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아이고. 살아남은 선원들이 영국으로 돌아가서 하와이의 존재를 세상에 알게 됩니다. 예, 고립된 섬 하와이가 이제 세상에 드러났으니까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날 것도 같은데 당시에 하와이 통치는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옛날에 하와이 섬에는 여러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카메하메아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적 재능과 정치력이 뛰어났어요. 그는 내전을 통해서 하와이 섬을 평정하고 1795년 하와이 왕국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카메하메아 1세로 즉위해요. 카메하메아 1세는 영국제 무기를 도입해서 통일전쟁을 시작했고 1810년 역사상 최초로 하와이의 모든 섬을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백인들과 접촉한 뒤로 전염병이 퍼지고 통일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하와이 원주민의 인구가 3분의 1로 급감하게 됩니다. 하와이 왕국은 급격한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미국인들의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인들은 하와이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막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주민들이 좀 밀려나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빠르게 밀려나는데요. 하와이 경제가 백인들이 운영하는 사탕수수 농장에 의존하게 되고 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또 누구냐면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건너간 노동자들이었어요. 이러면서 하와이 원주민들이 노동에서도 밀려나게 됩니다. 또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급히 근대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외국의 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단 10년 만에 하와이 영토의 4분의 3이 백인 소유주가 됐고 정치, 경제에 이어서 이방인들이
전부 쥐락펴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 네, 이럴 때 이제 왕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 하와이 왕은 누구였습니까? 왕이 거의 미국의 꼭두각시였어요. 1874년 왕이 된 칼라카우아라는 사람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하와이의 모든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호놀룰루 항구와 진주만을 미군에 양도했습니다. 또 하와이 왕국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으로 유럽풍 궁전, 이올라니 궁전을 지었어요. 이 과정에서 왕국의 주요 자산을 미국에 매각했고 백인 지주들에게 돈을 빌려서 국가 재정이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아유. 결국 1887년 13사람의 백인 자산가들의 비밀 결사인 하와이안 리그라는 게 결성돼서 하와이 국정을 실제로 여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는 건 이제 미국인들에게 하와이가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건데 그죠. 이거 누군가는 좀 막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막으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891년 하와이 마지막 국왕이자 최초의 여왕인 릴리오 칼라니라는 사람이 즉위하는데 릴리오 칼라니 여왕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권을 판매해서 정부 재정을 키우려고 하고 또 아편의 세금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하와이 왕국 국민에게만 투표를 허락하도록 하는 민주적 개헌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1893년 1월 16일 하와이 주재 미국 대사 존 스티븐스가 미국 군대를 요청했고 즉시 164명의 미 해병대원이 상륙해서 순식간에 하와이 왕국을 점령합니다. 이들은 이올라니 궁전으로 진입해서 여왕을 퇴위시키고 궁전에 성조기를 개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임시정부가 하와이 왕국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아니 시기도 비슷하고 해서 네. 이게 정말 남의 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때하고 상황이 비슷한 것도 같고 어쨌든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세력을 키우지 못하고 하와이는 그래서 미국은 전쟁도 저항도 없이 하와이를 점령하게 되네요. 네, 거의 공짜로 차지한 거죠. 1898년에 하와이가 미국에 병합이 됐고요. 1900년에 하와이가 미국의 준주가 되었다가 1959년 50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주가 된 거죠. 하와이 민요 중에 우리 알고 있는 노래 있어요. 알로하오에라는 노래 있습니다. 하와이 말로 알로하는 안녕이거든요. 안녕 그대 뭐 이런 뜻인데 검은 구름 하늘 가리고 이별의 날은 왔도다 하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릴리오 칼라니 여왕이 공주 시절에 작곡한 노래인데요. 원래는 연인들의 이별 노래였지만 뒤에는 망국의 슬픔을 상징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현재 하와이는 진주만 해군 기지가 있는 미국의 주요 군사 기지고요. 지상 낙원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환상적인 자연경관을 자랑하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받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는데 하와이가 이런 세계 관광의 성지가 되기까지 어두운 역사가 있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기를 한 번도 못 가봤네.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44년 1월 16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44년 1월 16일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선생이 순국한 날입니다. 학교 다닐 때 청포도, 광야 같은 이육사 시 네네. 많이들 외우셨죠? 네. 이육사는 일제강점기에 단순히 시만 쓴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펜,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무장 독립투쟁을 펼치면서 일제에 적극적으로 항거한 투사였습니다. 게다가 39년 8개월이라는 짧은 삶 동안 무려 17번의 옥고를 치르면서 한 번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일제 모진 고문을 견디다 이날 베이징 감옥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총을 든 시인 이육사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도 독립의 의지만큼은 꺾지 네.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바로 이육사 시인인데요. 독립운동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어요? 이육사는 1904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이월록인데요. 20살이 되던 1924년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일본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 혼란한 와중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 또는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런 괴소문을 퍼뜨려요. 사회적인 동요와 일본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선인들에게 칼끝을 돌린 거죠.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 자경단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이육사는 다음 해인 1925년에 바로 귀국해서 의열단에 가입합니다. 이래서 이육사의 독립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나라를 빼앗긴 이 서름을 갖다가 실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이 이육사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쓰게 됐습니까? 1927년에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가 장진홍이라는 사람이 일제수탈의 상징이었던 조선은행 대구지점에 폭탄 소포를 배달해서 은행을 폭파한 건데요. 당시 범행 단서를 잡지 못했던 일본 경찰이 대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여서 고문으로 진범을 꾸며내려고 했어요. 이육사도 이때 붙잡혀서 1년 7개월 동안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는데 이 첫 번째 감옥 생활 당시 수인 변호가 264번, 264였어요. 네. 그것이 새 이름이 됩니다. 한자로도 써서 뜻을 담았는데 죽일 육자의 역사 사자. 역사를 죽인다라는 뜻이죠. 세다. 일본의 역사를 죽이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거 너무 세잖아 해가지고 세. 집안 어른이 바꿔라 해서 육지육자의 역사 사자로 고쳐서 많이 사용하게 되죠. 한 어디서는 고기육자의 설사사 이런 이름을 쓴 적도 있어요. 고기 먹고 설사한다는 뜻인데 일제 강점 상황을 비아냥대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야, 우리가 아는 이육사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군요. 네. 이육사 이후에도 감옥 생활을 수도 없이 했죠. 네, 첫 옥고를 치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1929년에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났는데 요시찰 명단에 올라있던 이육사가 또 잡혀 들어갑니다. 열흘 후에 풀려났지만 2년 후에 1931년에 또 체포가 됩니다. 대구 시내에 일제를 배척하는 경문이 뿌려졌고 이육사가 배후조정자로 지목이 된 겁니다. 이때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했는데 물고문, 전기고문은 물론이고 대나무를 뾰족하게 잘라놓은 것으로 다리 살점을 떼이는 잔인한 고문을 당해요. 이육사의 부인이 매주 새 옷을 형무소에 넣어주고 입던 옷을 받아왔는데 흰 옷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된 수감 생활과 거듭된 고문으로 이육사의 몸이 점점 망가져 갑니다. 네, 정말 끔찍한 고문에도 이 독립 의지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육사가 시를 쓰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였을까요? 1932년에 이육사가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베이징에서 의열단 단원들을 만나서 무장 독립투쟁에 가담하기로 하고 군사학교에 입학해서 군사교육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비밀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는데 이때 동료의 밀고로 또 일본 경찰에 붙잡혀요.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번에도 모진 고문으로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몸이 망가져서 더는 무장투쟁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때 이육사는 몸으로 할 수 없으니 시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를 써서 일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암담했던 시기에 극한의 상황에서 쓴 시가 있어요.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인데요. 이재용 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절정 이육사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야. 정말 그 고통의 절정 속에서 이 겨울만 지나면 광복이라는 봄이 온다. 이걸 좀 믿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겨울이 강철 같지만 무지개라는 거예요. 강철 무지개. 없어진다는 거죠. 네. 광복이 온다고 믿는 겁니다. 이육사는 이 밖에도 청포도, 광야 같은 수많은 저항시를 남겼습니다. 이 무렵 이육사에게 사랑스러운 막내딸이 태어났지만 다시 독립운동의 의지를 품고 중국으로 출국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어머니와 큰형의 제사를 치르려고 잠시 귀국했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요. 20일간 구금됐다가 베이징으로 다시 끌려갔는데요. 그때 이육사는 얼굴에 밀짚으로 엮은 용수가 씌워지고 포승줄로 묶이고 쇠고랑이 채워진 채 압송이 됩니다. 이때 딸에게 이육사가 아버지 다녀오마 인사를 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말이 됩니다. 이육사는 베이징 감옥에 수감이 됐고 당시 폐렴을 앓고 있었는데 쇠약해진 상태에서 모진 고문을 견디다가 1944년 1월 16일 새벽 차가운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광복을 불과 1년 7개월 앞둔 때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본에 굽히지 않았던 총과 펜을 든 독립투사 이육사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49년 1월 16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49년 1월 16일은 영화 카사블랑카가 한국에서 개봉한 날입니다. 카사블랑카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모로코의 도시 카사블랑카에서 펼쳐지는 연인의 사랑을 그린 로맨스 영화인데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이자 불후의 명작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이런 수많은 명대사를 로맨틱해. 남겼습니다. 랄라라리라라 하면서 음악이 이렇게 근데 음악까지 하십니까? 아유 정말 영원한 명작이죠 이거. 네. 네, 카사블랑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영화고 이번 명절에 한번 또 보면 좋겠다 오. 싶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명작은 영원하다라는 게 정말 느껴지는 게요. 이 카사블랑카는 흑백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뭐 전혀 촌스러움이 느껴지지 않고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줄거리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1942년 2차 세계대전의 한복판에 있었던 아프리카 북단의 도시 카사블랑카. 이 프랑스령 모로코의 도시는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의 귀향지였는데요. 미국인 릭이 이곳에서 술집을 경영하면서 떼돈을 벌 유지였습니다. 어느 날 레지스탕스 지도자인 라즐로와 그의 부인 일사가 찾아오는데요. 일사를 본 릭이 깜짝 놀라요. 두 사람은 과거에 파리에서 헤어진 연인이었던 겁니다. 이루지 못한 옛사랑 후에 일사를 붙잡아두려고 했던 릭은 처음엔 냉대했던 그녀의 남편 라즐로에게 일사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고 결국 이들을 도울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친 세상에 동시에 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일사를 떠나보냅니다. 네, 영화가 정말 지금 봐도요 세련됐어요. 촌스럽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근데 개봉 후에 뭐 역시나 찬사가 쏟아졌고 또 수많은 상들을 휩쓸었죠. 네, 영화 카사블랑카는 로맨스와 시대상이 결합된 탄탄한 스토리에 배우들의 명연기 그리고 마이클 커티즈 감독의 연출이 어우러진 명작이었습니다. 1944년 제1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3개 부분을 휩쓸었고 흥행에도 성공해서 87만 8천 달러 제작비로 3,700만 달러 수익을 거둡니다. 42배 수익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첫 개봉된 지 6년 뒤에 오늘 이야기하는 1949년 1월 16일 한국에서도 개봉돼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이 영화 배경이 또 카사블랑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 제작팀들이 카사블랑카 쪽은 한 번도 안 가봤다면서요? 네, 이 영화의 놀라운 뒷얘기죠. 1942년 촬영 당시 카사블랑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 이름은 카사블랑카지만 정작 한 번도 카사블랑카에서 촬영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군 장교 스트라서가 카사블랑카에 도착하는 장면과 후반부 하이라이트 공항 장면은 LA 벤나이스 공항에서 찍었고 나머지는 모두 할리우드 스튜디오 촬영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덕분에 카사블랑카가 유명해져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데요. 영화 속 리스 카페를 실제로 카사블랑카에 재현해 놨고 현재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대표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 영화에 푹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이 명 배우들의 명 연기 아닙니까? 험프리 보가트와 그 잉그리트 버그만. 아우 그냥 봐도 빨려 들어가요. 네, 남자 주인공 릭 역할을 맡은 험프리 보가트는 미국의 아주 위대한 배우 중 하나죠. 카사블랑카에서도 로맨틱한 터프가이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카사블랑카 최고의 명대사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는 수많은 여성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또 세계의 연인으로 불리는 잉글리트 버그만, 카사블랑카에서 여주인공 일사 역을 맡으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을 했는데요. 스웨덴 출신의 그녀는 큰 키와 우아한 미모 연기력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유럽 영화 모두 출연하면서 20세기 최고의 여배우로 각광을 받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주인공이 모두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험프리 보가트는 1957년에 후두암으로, 잉글리트 버그만은 1982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보다 연기를 사랑했던 잉글리트 버그만의 묘비엔 생애 마지막까지 연기했다라고 하는 묘지가 쓰여 있습니다. 네, 뭐 두 사람이 진심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카사블랑카라는 영화가 사랑을 받는 거겠죠. 영화에 그리고 피아노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아주 거액에 낙찰되기도 했다면서요.
네, 영화 속 카사블랑카의 술집 리게 카페를 다시 찾은 일사의 부탁에 악사 샘이 리과 일사의 추억이 담긴 노래 As Time Goes By를 피아노로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로맨틱한 장면에서 소품으로 쓰인 그 피아노가 지난 2014년 미국 경매에서 340만 달러, 우리 돈 37억 원에 낙찰합니다. LA의 한 치과 의사가 소장하고 있던 건데요. 재밌는 건 피아노 키보드 아래 껌이 하나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껌에 지문까지 남아 있었는데 누구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시대를 초월한 명작 카사블랑카,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옛날 그 감정을 새롭게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 이번 명절에 한번 더 봐야 되겠다. 네, 카사블랑카. 카사블랑카. 네.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1992년 1월 1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92년 1월 17일은 성폭행 계부 살해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이 사건은 계부에게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다녀왔던 한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모의해서 계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성폭력 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됐고 정당방위 기준의 판례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 성폭행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당시에 뉴스와 신문을 그야말로 도배했던 그런 사건이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이 맞는 세상이냐 이런 거였고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이런 여론이 들끓었죠. 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1992년 1월 17일 새벽에 충북 충주시의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거였는데요. 현장에 가보니 방 안은 온통 어지럽혀 있었고 한 남성이 살해된 채 발견이 됩니다. 사망한 남성은 검찰 고위 사무직 공무원 53세 김영호라는 사람이었고 신고자는 그의 의붓딸인 만 19세 김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기에 강도살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금품을 가져간 정황도 없었고 김양은 묶여만 있었지 상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 딸이 울지도 않고 침착하게 설명하는 것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네, 이게 단순 강도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보였으니까 수사의 방향을 좀 바꾸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경찰이 김양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봤어요. 지금 아버지가 응급실에 가셨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고 살았어. 그랬더니 김양이 기뻐하지를 않고 오히려 놀라서 안 돼 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결국 김양은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김양이 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재혼했고 새아버지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계부 김영호는 김양이 9살이 됐을 때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끊임없이 성폭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대학생이 된 김양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주말마다 집에서 오게 해서 몹쓸 짓을 계속했어요. 그러던 중에 김양에겐 남자친구가 생겼고 남자친구 김구는 주말마다 자신과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김양에게 이유를 캐물었고 김양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구는 김양의 계부를 찾아가서 성폭행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폭언과 협박뿐이었습니다. 네, 이게 남자친구에게까지 이제 털어놓은 건데 그 후에도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네, 고민 끝에 두 사람은 결국 계부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범행 당일 새벽 1시 30분경 김양이 열어준 문으로 들어온 김군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김영호의 양팔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아니 근데 김양이 대학생이 된 다음에까지 12년 동안이에요. 왜 계부의 이런 행동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양은 중간중간에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 계부 김영호가 검찰청 수사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김영호에게 오히려 인사만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좌절했다고 합니다. 김양의 어머니도 딸을 구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흉기와 쥐약 같은 것으로 위협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어요. 검찰 수사관이라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우리나라 검찰 수사는 내 손 안에 있다. 신고해봤자 보복만 당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김양 모녀를 가스라이팅했어요. 계부는 한 침대에 그 어머니가 있는데도 김양을
성폭행하기도 했고요. 압수한 불법 테이프를 집으로 가져와서 그 똑같은 행위를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지옥을 살았던 그러네.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 꾸벅 인사만 하고 그냥 사라졌다? 와, 그 무력감은 정말 상상할 수조차 공포죠, 없습니다. 공포. 그렇죠.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에 그야말로 들끓기 시작했죠. 네, 전국은 의붓딸을 상대로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한 김영호에 대한 분노로 들끓습니다. 전국에서 지원 단체들이 나서고 대학생들이 모이면서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됐고요. 김양과 김군을 돕기 위해서 22명의 무료 변호인단도 구성이 됐습니다. 지속적인 성폭행과 살해 위협에 시달리던 김양과 그녀를 도운 김군의 행동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김양을 옹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런데 재판부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1심에서 김군은 징역 7년, 김양은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지속적으로 12년간 성폭행을 했지만 살해 당시 성폭행을 당하던 것은 아니었으니 정당방위가 아니다라는 이런 논리였어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김군은 징역 5년, 김양에게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 진술에서 김양은 감옥에서의 7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편했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됐기에 밤이란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듣는 이들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양은 사면 복권됐고 남자친구 김군도 형이 절반으로 감경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폭행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웠고 법을 바꾸는 계기가 됐잖아요. 네,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친족 성폭력이 법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요.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렇게 성폭력 계부 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쉬쉬하던 가족에 의한 성폭행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ittle things apply as time goes by. And when two lovers woo, 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싱싱한 물미역 좋아하시나요? 좋죠, 이 향부터 너무 좋아요. 그렇죠. 지금쯤 딱 물미역이 나올 철인데요. 이 물미역 식감이 굉장히 오돌오돌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다음에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있어서 굉장히 좋죠. 이 물미역이요. 영양 성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일단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물미역을 꼭 드셔야 되는 게 바로 100g당 190kcal밖에 19kcal밖에 안 돼요. 엄청 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변비 예방이 될 뿐만 아니라 약간 더부룩해가지고 뭐 배가 조금 나와서 약간 배변 활동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칼슘, 철분,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혈액 순환에도 아주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제철 물미역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요리를 준비했느냐? 바로 물미역 고추장 찌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추장찌개요? 네, 보통 물미역 그러면 우리가 쌈을 싸 먹거나 무쳐만 먹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고추장 찌개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싱그러운 물미역의 바다 향을 이 겨울에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고버섯과 애호박을 넣어서 감칠맛과 부드러움을 더했기 때문에 찌개가요 정말 잡숴보시면 맛있겠다. 시원하면서도 감칠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네. 그래서 집이 확 나간 입맛이 아, 들어가고. 확 나가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물미역 달래 무침입니다. 바다향이 아주 풍부한 물미역과 들판의 신선한 향이 아주 풍부한 달래가 만났으면 정말 둘이 궁합이 식궁합이 좋겠지요. 바다의 향과 들판의 신선한 향.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지고 아주 식궁합 만든 아주 맛있는 메뉴를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물미역은 사실 뭐 겨울 아니면 맛보기 힘든데 이게 그냥 데쳐 먹어도 다 너무 맛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또 이게 요리로서 탄생한다 그러니까 어떤 요리들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물미역을 제가 준비를 할 건데요. 물미역 저는 쌈으로도 굉장히 잘 먹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물미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앞에 우리 어머님들이 고무줄을 이렇게 좀 묶어놨어요. 물미역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빼는데 사실 이게 산지에서 먹으면요, 저는 물미역 앞에 이 돌기도 초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는 이게 좀 시기가 좀 됐으니까 요거는 좀 잘라내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는 만약에 물미역을 금방 바다에서 건져 올렸다 그러면 너무 짭짤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물에 헹군 다음에 찬물에 한 30분 정도 담가 두시면 아주 알맞은 짠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물미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만 이렇게 좀 잘라서 요거는 뭐 쓰지 말고 네. 버리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찌개 안에 들어가는 앞부분의 요 돌기는 이렇게 약간 조금 숟가락 안으로 딱 들어가도록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요 약간 야들야들한 요 입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작게 이렇게 해서 먹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물미역이 싱싱하잖아요. 그러면 멸치 젓갈 아주 조물조물 묻혀가지고 요거 쌈을 그냥 싸 먹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요것도 이렇게 다 잘라서 준비를 다 됐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랬으면 이 물미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찌개니까 아무래도 수분만 조금 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물미역과 가장 잘 맞는 버섯이 있습니다. 바로 표고버섯인데요. 이 표고버섯은 우리가 그냥 마른 표고버섯을 써도 괜찮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표고버섯을 생표고버섯 쓰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 밑동 부분만 가위로 좀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예, 하나 더 정도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요 아래쪽 밑동은요 깨끗하게 이렇게 가위질로 요걸 빼주세요. 아. 그리고 요거 예전에는 요거 저 고기 식감이라 그래요. 그렇게 찢어서 먹었거든요. 네. 이렇게 같이 해서 쓰시면 돼요. 아. 그리고 요거 채 썰어야지 좋은데 만약에 편썰기 한다 그러면 갓부위 그대로 그냥 썰면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조금 갓을 2등분 하고 난 다음에 채 썰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이렇게 아, 그렇게? 그렇게 빼구나.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아. 채 반 썰어주세요. 저렇게 해서. 어. 야, 근데 지금 스튜디오에 이 물미역 향이 그러니까 그죠? 너무 좋죠. 바닷가 냄새. 그죠? 네.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속초쯤에 와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속초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그 물미역 고추장찌개가 맛있죠. 네. 보통 우리가 고추장찌개 그러면은 대부분 어머님들이 고기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고기 넣죠. 근데 고기 대신에 고기 식감이 있는 이렇게 표고버섯을 넣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제가 또 어머니가 고향이 부산이시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미역을 많이 접하고 먹어서 예. 찍어 먹기도 하고 뭐 진짜 그쵸. 너무 좋아하는 재료예요. 예. 근데 고추장찌개는 처음이에요, 정말. 그러게. 처음이에요. 미역이 들어가는 고추장찌개 그죠? 자, 그랬으면 요거 이렇게 불을 켠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할게요. 네. 일단 물미역을 먼저 좀 넣어주세요. 물미역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기름도 아무것도 안 넣으시고. 넣었어요. 네네. 물미역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양파 썰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양파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버섯 썰어놓은 게 있었잖아요. 버섯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재료 먼저. 네, 재료 먼저 넣습니다. 다 넣어주세요. 어우, 버섯 아주 듬뿍 들어가네요. 네, 저는 버섯이 좀 듬뿍 들어가야 이게 고기 식감이 나서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 미역하고 표고버섯하고 양파 있는 쪽에다가 들기름을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요. 간장을 넣어주세요. 요거는 진간장, 국간장 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오늘 고추장이 주인공이잖아요. 고추장을 넣고 그걸 좀 볶아주세요. 이렇게 고추장을 넣고 볶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이 미역 식감하고 표고버섯 식감에 고추장이 잘 배어서 이게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에다 넣고 하게 되면 풀어져서 맛이 없어요. 우리가 고추장찌개 드실 때 안에 있는 내용물이 짱짱하게 식감이 올라와야 맛있는데 확 풀어져 버리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분명히 갈색의 미역을 넣었잖아요. 네. 지금 색깔 보시면 어때요? 푸른색이 푸른색으로 났죠? 변하네요. 예, 이렇게 익어가는 이게 과정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또 고추장 양념이 쏙 배- 배는 거죠. 배니까. 그렇죠. 완전히 잘 배이죠. 네, 물을 넣었을 때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찌개 안에 재료들이 양념이 안 배어 있으면 맛이 없죠. 네, 맞아요. 맞아요. 좀 따로 놀고. 음. 이렇게 해서 맛을 좀 더해주는 거죠. 그렇죠. 맛을 완전하게 더해주세요. 그래서 좀 많이 볶아주셔야 좋아요. 근데 볶으면 미역이 훨씬 더 탱글탱글해서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마 우린물을 좀 넣어주세요. 다시 머린 물. 다시마 우린물을 넣는데 보통은 이제 찌개니까 좀 바듯하게 먹는다 그래서 찌개 국물을 약간 조금 작게 잡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고추장찌개 같은 경우에는 찌개 국물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요. 그래서 보통 나는 국물을 조금 넉넉하게 많이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컵을 넣으셔도 되고요. 나는 약간 바듯하게 찌개 건지가 딱 건져졌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8컵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생수 넣으시는 게 아니고 또 다시마 우린물 넣으시잖아요. 더 깊은 맛이 나겠네요. 감칠맛 폭발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 완전히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자, 그랬으면 아까 제가 다시마를 넣다가 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죠. 네, 맞아요. 네, 요거 좀 건져낼게요. 일부러 넣으신 줄 알았어요. 저도요. 안 건지시길래 이거 들어가는구나. 떨어졌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 어머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줍니다. 자,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에 넣을 때 이제 넣어야 되는 재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애호박하고 대파예요. 네. 애호박하고 대파인데 애호박은 우리가 넣을 때 조금 굵게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예 썰을 때도 굵게 썰어주세요. 근데 애호박을 너무 많이 넣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전라도 광주에 애호박찌개가 돼요. 알죠.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애호박을 적당하게 한 반 개만 넣어주세요. 근데 애호박이 들어가야 저는 뭐 된장찌개도 그렇고 단맛이 조금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너무 이게 들어가야 너무 식감이 달아지고. 조금 있어요. 식감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요. 기대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 채소가 있죠. 바로 대파예요. 대파도 넣어주시는데 대파는 조금 크게 넣어주세요. 그래야 단맛이 조금 많이 납니다. 이렇게 대파도 넣어주고요. 자, 이제부터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대파랑 애호박이랑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야. 요거를 이제 한 소끔 끓여주세요. 색감이 보기도 예쁘지 예. 않아요? 요게요,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표고버섯도 씹히죠, 미역도 씹히죠,
그다음에 애호박도 씹히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맛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으면 요게 지금 이제 끓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끓여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20분 정도 끓이면 행복한 아침이 끝나겠죠. 끝나죠.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 아, 준비를 해놨어요. 푹 고운 느낌이다.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애호박 있는 거죠. 네, 애호박 있잖아요. 다 근데 익었어. 푹 물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달큰해서 맛이 좋아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고추를 좀 넣어주세요. 청양고추예요, 선생님? 약간 매콤한 맛도 주시는구나. 네, 청양고추 넣고 만약에 집에 우리 아이들은 청양고추를 매워서 못 먹어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풋고추 넣어도 네. 되고요. 빨간 고추 조금 넣을게요. 이렇게. 야,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저는 여기에다가 아까 국간장하고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밖에 안 넣었잖아요. 네네. 그랬으면은 간을 맞춰야 되겠잖아요. 네. 간을 맞추는데 뭘로 맞추냐? 소금으로 맞춰요. 몇 꼬집니까? 소금으로 맞추는데 나는 이 물미역 고추장을 밥을 비벼 먹고 싶다. 그럼 간을 안 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냥 나는 찌개처럼 떠먹을 거야. 그럼 간을 해요. 어느 정도 하느냐? 1 작은 술 정도만 넣습니다. 1 작은 술 정도만. 오, 너무 맛있겠다. 다 됐어요. 네. 푹 고와졌어. 맛있겠죠? 네. 그 물미역 고추장찌개는 처음이에요. 색깔 내라고 저도요. 여기 오. 쪽파, 대파 좀 조금 넣을게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걸 이제 제가 뜨기만 하면 돼요. 고추장찌개는 원래 목살 넣고 돼지 목살. 맞아요. 어? 목살 그렇게 넣고 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 해조류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해조류 중에서도 이 미역이 갈조류에 해당하거든요. 요때 요거를 고추장찌개로 잡수시면 시원한 맛과 함께 우리가 아까 애호박하고 뭐 넣었어요? 표고버섯 넣었잖아요.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많아요. 고기는 표고버섯으로 대신하면 돼요. 그렇죠. 그 네. 식감은 표고버섯이 주고. 네. 이 고추장찌개 원래 이거 포장마차에서 많이 먹었었거든요. 오늘 이거 딱 보고 많은 전국의 포장마차 사장님들이 따라하실 수도 있어요. 예. 예전에 돼지 목살 고추장찌개는 또 산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산에서 네. 네. 옛날에는 이게 버너에다가 뭐 해 먹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주셨어요? 잘 끓여주셔서. 진짜 사랑이 같은 게 번호를 뻔어라고 하면 진짜 사랑. 야. 이렇게 해서 애호박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네.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원래 제가 아는 고추장찌개도 그 돼지 기름 둥둥 뜬 감자 들어가고. 요 맛이 아주 또 궁금합니다. 고추장찌개는 또 오래 끓여야 맛이 있었어. 근데 요 물미역은요. 네. 오래 안 끓여도 굉장히 맛있어요. 딱 요만큼만 끓여도 정말 맛있는 맛의 고추장찌개가 만들어집니다. 어때요? 아유, 국물 자체 와. 미역 향이 이렇게 배네요. 그쵸? 완전히 배웠죠? 칼칼하면서도 네, 이게 바다를 먹는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야.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바다 향이 입안으로 쑥 맞아요. 고추장찌개에서 바다향이 나니까 또 새로운 느낌인데요. 와, 그러면서 끝맛이 정말 깔끔해요. 엄청 깔끔하죠? 깔끔하고 네. 시원하고. 오. 원래 그래서 고추장찌개 요게- 약간 텁텁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거 되게 깔끔해요. 요 고추장찌개를 약간 든득하게 조금 국물을 적게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말아서 먹잖아요. 우리 왜 이재용 국장님 아마 아실 거예요. 된장밥이라고 많이 네, 드시죠? 네. 딱 그 맛이 나요. 야, 고기 먹고 마지막 된장밥이 네, 네. 소주 한 병에. 맞아. 그거는 팔팔 끓이면서 먹어야죠. 야, 너무 맛있는데요, 선생님? 맛있죠. 그리고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 네. 이 자연스러운 채소에서 우러난 그쵸, 맞아요. 달큰한 맛이 자연의 있어요. 단맛이 오. 있어. 그 물미역이 매력이 있네. 야, 이거 맛있는데 아주. 보통 이제 물미역 그러면 대부분 데쳐서 먹거나 아니면 무쳐만 먹었잖아요. 이렇게 찌개로 또 잡수시면 색다른 반찬 하나로 또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죠. 나는 이 미역이 대부분이 이렇게 맛있어요. 식감도 있고. 오늘 같은 날씨에 딱인데요. 네. 좋다. 자, 그거 이제 잡수실 동안에 이제 저는 뭘 하느냐 바로 물미역 달래 무침을 조금 할 건데요. 저희가 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미역이 약간 짠맛이 많이 난다 그러면 찬물에
헹궈서 한 30분 정도 담가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짠맛은 조금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약간 삼삼한 맛만 나거든요. 요거를 앞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내고요. 제가 이번에는 달래랑 같이 무칠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이렇게. 크지 않아요. 네. 이렇게. 아, 달래도 향이 정말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와 들판의 향이 같이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육지와 바다의 향 대장 둘이가 만난 거예요. 아, 자, 이렇게 같이 썰었어요. 아, 이 조합도 궁금합니다. 달래와 아마 미역의 만남. 요거 잡수시면 네. 오늘 저녁에는 당장 어머님들이 아마 다 이 반찬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기 걸리신 분들은 이거 꼭 해 드셔야겠다. 너무 좋죠. 네. 물미역 고추장찌개. 자, 이제 물미역을 이렇게 썰었으면 우리가 물미역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 바로 가서 데쳐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물을 팔팔팔 끓였는데 자, 그러면 우리 예인 씨, 네. 제가 여기에 소금을 넣을까요, 말까요? 또 퀴즈 시간이 왔어요. 자, 보통은 소금을 넣으시잖아요. 네. 근데 안 넣기 때문에 물어보신 게 아닐까. 아, 역시 똑똑해. 우와, 맞췄어. 왜냐하면 지금 바닷가에 이게 있다가 채취를 한 거잖아요. 네. 소금기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넣어도 돼요. 근데 대신에 넣었다가 빨리 꺼내야 돼요. 자, 보세요. 네. 빨리 파랗게 됩니다. 보세요. 완전히 파랗게 되죠. 금방 넣자마자. 바로 변하는데요. 그렇죠. 바로 변하죠. 그랬으면 요거 바로 이렇게 헹궈서 바로 찬물로 갑니다. 오, 진짜 빨리 그냥 꺼내시네요. 네, 바로 오. 찬물로 가요. 이렇게. 이거는 몇 초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죠? 넣었다가만 네. 바로 빼면 돼요. 네. 워낙 우리 어촌에 가잖아요. 싱싱한 요 물미역은 그냥 바로 묻혀주세요. 데치지도 않고. 맛있겠다. 아니, 색이 어떻게 저렇게 파랗죠? 순식간에 저렇게 예쁘게 그렇죠? 변할까? 자, 이렇게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요것도 다시 한번 열기를 빼서 찬물에 다시 한 번만 담가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파래져요. 이야. 보기도 너무 예쁘네요. 색감 그렇죠. 때문에. 색감도 너무 이쁘죠. 푸릇푸릇. 그래서 그리고 저는요 겨울에 이렇게 파란 거 초록색 이런 거 먹잖아요.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열기를 빼고 난 다음에 물기를 꽉 짜서 열기를 빼셨는데도 지금 이렇게 보기에 어디선가 김이 펄펄 나는데. 열기 다 괜찮으시죠? 뺐어요. 열기 다 네. 뺐어요. 네. 어, 열기 다 뺐어요. 요건 찬물이에요. 네. 찬물에다가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집에 같았으면은 개수대에다가 그냥 시원하게 팍 해가지고 찬물 샤워를 시켰을 텐데 아무래도 생방송이니까 이렇게만 준비하셔도 아주 초록색이 딱 돼 있으니까 너무 이쁘죠, 색깔이.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미역이 준비가 다 됐어요. 미역은 준비가 다 됐고, 그랬으면 우린 이제 뭐를 준비를 해야 되냐면 달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달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달래 준비할 때 요거 우리가 지금 나오는 달래가요 굉장히 향도 좋고 좋아요. 오. 아, 요거 찌개 끓여도 아주 맛있고요. 요 향이 그냥 무쳐 먹어도 맛있고요. 요 달래 김치 만들어도 괜찮은데 그러려면 생 걸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물미역하고 그러려면 다 다듬어서 씻었어요. 다 다듬어서 씻으니까 이 위쪽에 보면 지금 깍지가 검은색 깍지가 하나도 네네. 없잖아요. 너무 깨끗하잖아요. 자, 그랬으면 아린 맛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린 맛 조금 빼줘야 돼요. 눌러줘야 돼. 이렇게. 네. 칼 등으로. 칼 등으로 요 알뿌리 부분을 조금만 두드려 주세요. 한창 겨울인데 달래를 보니까 봄 벌써 그쵸, 봄 같죠? 네. 자, 요렇게. 선생님 또 옛날에는 칼 옆면으로 한번 눌렀었잖아요. 그 정도까지 안 누르기도 해도 돼요? 했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한번 다 헹궈서 갖고 왔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요렇게만 해주세요. 두드려주는 정도.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거 요렇게 썰어주세요.
너무 길게 썰면 돌아다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한 2cm 정도 길이만큼만 네. 썰어주세요. 아, 진짜 보니까 벌써 저는 봄 생각나네요. 달래 한 줌 사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 한 줌은 된장찌개에 넣고 아, 네. 너무 좋죠. 요거 한 줌은 돼지고기 볶을 때 조금 넣고 그럼 아. 달래 향이 나잖아요. 네. 아. 그리고 요거 마지막 한 줌은 미역에다가 이렇게 묻혀 놓으면 달래 한 줌 가지고 반찬 3가지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용도네. 야, 달래하고 미역의 무침이라.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우리가 무침 양념을 해야 되는데 볼을 하나 올려 주시고요. 달래 먼저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굳이 양파를 안 썰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양파 채 썰면 또 달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양파도 이렇게 좀 넣었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하느냐. 아까 제가 미역을 꽉 짜서 넣었어요. 네. 요거를 물기를 한 번 더 짜세요. 음. 수분이 조금 없어야 되니까. 근데 요게 나중에 수분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수분이 생기니까 여기에다가 소면을 삶아서 비벼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그것도 진짜 맛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로 양념을 하세요. 바로.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거 간장 조금 간장. 들어가고요. 진간. 진간장이죠? 네. 네. 그다음에 요거 식초예요. 아무래도 새콤하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그다음에 물엿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엿도 이렇게 해서 물엿도 그래야 조금 새콤달콤하겠죠. 네. 설탕을 안 넣는 이유는 설탕은 이렇게 물미역에서 금방 녹아지질 않아요. 아. 그래서 설탕은 안 넣어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 빨간색, 그다음에 파란색, 초록색 넣고요. 네. 쪽파도 넣었어요. 똑바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요거 들기름? 참기름. 참기름이에요. 아, 참기름. 참기름 한 큰술. 요거 들기름이에요. 같이 들기름 쓰시는 같이 거예요? 들어가는구나. 네, 2큰술. 그리고 깨는 조금 이따 넣고요. 소금도 조금 이따 넣을게요. 요거 일단 묻혀요. 다 됐어요. 요거 이제 잡수시기만 하면 돼요. 정말 향과 향의 만남이 네. 이렇게 식초 약간에다가 요 들기름 참기름을 섞어 넣잖아요. 네. 보통 이제 7대3 정도로 섞어 넣는데 오늘은 제가 들기름을 조금 더 많이 넣었어요. 왜냐? 물미역 때문에.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소금을 한 꼬집 정도만 넣고 버무려 주세요. 야, 맛있겠다. 그리고 깻가루 골고루 넣어서 버무려 주세요. 다 된 거예요, 이제? 네, 다 됐어요. 아. 요거요. 예. 정말 밥도둑이에요.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빨리 맛봐야 되는데 빨리 지금 맛보고 또 싶다. 시간이 또 아. 시간이 안 돼요. 예. 우리가 빨리 나물에는 먹고 들기름, 들기름? 네, 들기름. 들기름이라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참기름보다 들기름에 더 애착이 가요. 싶어요. 아, 그래요? 그 자, 희한하더라고요. 이렇게. 와, 나 향 지금 맡았어. 야, 향 맡았어요, 지금. 야, 지금 아, 시간이 요- 너무 없어서요. 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마무리하면서 먹어야 되겠는데 다음 주는 뭐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오늘은 물미역 했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아주 신선한 다음 주에 신선한 봄동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봄을 미리 한번 맛보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살짝 맛봤는데 이제 와서 자주 하는 표현 있죠? 기가 막힙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다소 춥게 시작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영하 5.9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양은 1에서 최대 5c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도로 살얼음이 예상돼서 조심히 이동해야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는 한파특보가 유효합니다. 특히 일부 강원에는 한 단계 높은 한파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수도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는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이었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낮이 되면 기온이 차차 오를 텐데요. 서울의 낮 기온 5도, 대구는 8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네, 비 소식 없는 동해안은 여전히 대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요. 산불 등 화재 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는 추위도 한결 덜해서요. 다음 주에는 심한 한파 걱정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어제 지하철 탔는데 보니까 마스크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그거 해야 돼요. 맞습니다. 뭐 독감 굉장히 유행이어서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면역력 떨어질 때는 제철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이 오늘 있잖아요. 좋잖아요. 오늘 만든 음식들 저희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또 올려드리니까요. 레시피 보시고 꼭 한번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파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